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스크 관리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바를 구하지 않고 그 직전에 개별 바를 구하는 과정까지 했거든요. 그 과정하고 포트폴리오 바의 측정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 부분을 합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해서 제가 판서를 하면서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될 거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바를 구할 때 바는 시장 리스크를 측정하는 아주 강력한 툴인데 이 바라는 게 개별 바도 있고 그 포트폴리오 바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부 다 바를 구하는 방식은 델타 노멀 바예요. 몬테카를로나 역사적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뭐 스트레스 테스팅은 계산 문제가 안 나와요. 없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델타 분석바 델타 분석법에 의한 바만 지금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바는 개별 바의 경우에 구하는 방식이 자 V 곱하기 Z 곱하기 시그마 곱하기 루트 N인데 여기다가 주식의 경우에 하고 채권의 경우하고 옵션의 경우에 주식은 베타, 채권의 경우에는 수정 듀레이션, 옵션은 델타가 있다. 이 정도를 말씀드렸어요. 이게 개별바예요. 그럼 개별바로 구했다. 바값을 구했다. 근데 A 자산과 B 자산의 개별바 구했다. 근데 그걸 합해서 분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 바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바라고 한다면 이제는 달라져요. 루트 한 다음에 만약에 A와 B 두 자산으로 돼 있다 그러면 A 자산의 바의 제곱 플러스 B 자산의 바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로를 여기다 그러니까 상관계수 여기다 써도 되고 뒤에다 써도 되는데 저는 뒤에다 쓰겠습니다. 자, A 자산의 바 곱하기 B 자산의 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최종적으로 로. 자, 로를 이렇게 해서 상관계수를 이렇게 하는데 A와 B의 상관계수 하는데 문제는 이 상관계수 값이 문제란 말이죠.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위험 하나도 안 줄고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위험이 확 줄고 0이면 요 항만 없어져서 이렇게 된다. 그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만약 로 값이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플러스 1이면 A 자산 그냥 바를 더한 거죠. A의 바와 B의 바를 더한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하나도 안 줄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느냐면 절대값으로 A 자산의 바와 B 자산의 바의 차이만큼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가 절대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분산 투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되느냐? 0이면 요거만 남죠. 요 항 두 개만 남죠. 이걸 다시 쓰면 A 자산의 바의 제곱 플러스 B 자산의 바다. 바의 제곱이다. 그 제곱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게 여기 있어요. 그죠? 핵심 포인트 해설에 있어요. 괜히 썼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쓰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정리를 했을 테니까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로가 즉 상관계수가 1이면 어떻게 돼요? 분산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요 보세요. 있어요. 핵심 포인트 해설에. 그다음에 0이면 분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분산 효과가 최대인 것은 마이너스 1일 때예요. 이렇게 알아놓으시고요. 근데 이제 요 상관계수와 관련되는 내용을 꼭 정리를 하셔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포트폴리오 바에 측정하는 걸 다 하신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두 자산을 결합을 할 때 둘 다 매수 형태로 결합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한쪽이 매도예요. 한쪽이 매도예요. 그래서 매수 매도가 서로 달라. 그러면 매도하는 거는 무조건 부호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해야 돼요. 매도할 때는 부호를 마이너스로 해야 돼요. 만약에 B 자산을 매도했다 그러면 A 자산의 바의 제곱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 포지션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것만 좀 주의하시고 근데 거기까지는 잘 터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놓으시고 매도 포지션은 부호가 마이너스다. 매수는 플러스고 매도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알아놓으시고 그것과 관련돼서 약간 틀려지는 거는 문제를 통해서 대응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크게 여러분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라기보다는 거기까지 디테일한 거니까 그건 그 문제를 통해서 익히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보기의 정보를 이용하여 두 자산 A, B에 투자한 포트폴리오 바를 가장 올바르게 계산한 거. 지금 바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바 계산값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계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니까 자산 A가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B가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상관관계 또는 상관계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개별 자산 바를
개별 바를 구한 다음에 이걸 포트폴리오 바로 또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별 바를 구할 때는 요 산식을 이용해서 구하고 그다음에 이걸 바값을 구하면 다시 포트폴리오 바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A자산의 바부터 한번 보죠. A자산의 바는 100억에 표준편차 5%에 95%의 신뢰도 하루짜리니까 하루짜리는 루트 1 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보죠. 100억 곱하기 표준편차 5%니까 0.05 곱하기 95%니까 1.65 한 다음에 는 때리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B는 뭐냐면 100억에 0.07 그러니까 표준편차 7%에 99%니까 100억 곱하기 0.07 곱하기 99%니까 2.33이 신뢰상수잖아요. 이렇게 해서 는 때리면 돼요. 그럼 얼마가 나오느냐면 각각 8.25, 16.31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8.25 맞죠? 8.25 맞죠? 그 다음에 16.31 이게 16.31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바예요. 이게 개별적인 바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개별바 요거라고요. 요걸 이용한 거예요. 개별바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까지는 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또 포트폴리오 바를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포트폴리오 바는 공식이 요거잖아요. 요거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그대로 적용해서 해봅시다. 포트폴리오 바 여기 루트를 이게 쓴 다음에 여기다 제가 쓸게요. 일단 첫 번째가 8.25니까 8.25억의 제곱 플러스 16.31억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상관계수 0.3이니까 상관계수 먼저 합시다. 상관관계 그 다음에 곱하기 8.25 곱하기 16.31 이렇게 해서 계산기만 여러분들 계산은 계산기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산기에다가 입력만 제대로 해주면 이걸 딱 누르면 계산 값이 나오겠죠. 이게 얼마 나오냐면 20.37억 나온대요.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이걸 답을 골라내야 돼요. 이 문제는 되게 정직한 문제입니다. 그냥 정직하게 트릭 없이 그냥 계산만 그냥 묵묵하게 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죠. 근데 이제 개념을 잘 모르면 이제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20.37억이 답이니까 4번이 답이네요. 그래서 답을 골라내셔야 돼요. 묵묵히 이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자, 그래서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는 오히려 차라리 나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차라리 나요. 굉장히 정직해요. 이거는 제가 하라는 대로 이걸 안 했으면 전혀 답을 골라낼 수가 없고 그냥 찍어야 돼요. 찍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했다 그러면 이 공부를 했다 그러면 정확하게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명확하게 답이 딱 떨어지는 문제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다음 문제는 이제 바의 전환이에요. 바의 전환과 관련되는 문제예요. 그거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좀 아쉽지만 지워야 되겠습니다. 지우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거는. 자, 우리 이거 한번 보시자고요. 바의 전환과 관련돼서 봐야 될 게 보유기간을 바꾸거나 아니면 신뢰 수준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유기간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신뢰 수준을 바꿔서 바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유기간을 바꿀 때는 항상 기간 변경 시에는 변경 전에 바가 있다. 바값이 있다 그러면 바값 곱하기 자 기존 기간 있죠. 기존 기간, 구기간, 옛날 기간. 구기간에 루트 구기간에 새로운 기간 있죠. 신기간, 새로운 기간. 우리 교재에 신기간 이렇게 돼. 그렇죠. 신기간, 새로운 기간의 비율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뢰 수준을 변경할 때는 구신뢰 수준분의 신신뢰 수준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신뢰 수준을 바꿀 때는 옛날 신뢰 수준, 구신뢰 수준분의 새로운 신뢰 수준, 신신뢰 수준의 신뢰 상수값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바값이 100억인데 즉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바값이 100억인데 신뢰 수준 95% 신뢰 수준에서의 바값이 100억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99% 수준으로 바꿔라. 신뢰 수준을 이렇게 바꾸라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신뢰 수준이 이게 기존의 95%가 1.65에서 99%로 바꿔야 되니까 2.33 수준으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신뢰 수준에서 지금 새로 구하려고 하는 신뢰 수준을 분자로 해서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내는 거예요. 또 지금 현재 바값이 100억인데 이게 하루짜리 바예요. 하루짜리 바인데 이걸 열흘짜리, 10일짜리 바로 바꾸시오. 그러면
하루짜리 바가 옛날 기간이니까 옛날 기간 루트 1. 그러니까 10일짜리 바는 루트 10이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근데 루트 1은 할 필요 없죠. 하루짜리는. 그래서 그냥 루트 10 곱해주면 됩니다.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라고 하는 게 특징이 뭐냐면 바는 보유 기간을 길게 할수록 그리고 신뢰 수준을 높게 할수록 바값이 커져요. 바값이 커진다. 이런 게 특징이겠죠. 그러니까 하루짜리 바보다는 이틀보다는 5일이, 5일보다는 10일이, 10일보다는 20일이, 20일보다는 100일이, 100일보다는 200일이 바값이 더 높아지는 거죠. 당연히 높은 수를 곱해주니까. 그 다음에 신뢰 수준도 1.65, 즉 95% 신뢰 수준보다는 99% 신뢰 수준으로 바꿔주면 바값이 위험 노출 금액이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이 높아져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기간하고 관련돼서 꼭 좀 귀찮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에 관련돼서 기간을 뭐 2주일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2주일, 일주일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2주일, 일주일은 루트 몇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아야 될 게 우리 보통 이제 거래할 때 비즈니스 데이 거래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현재 일주일에 5일을 합니다. 5일을 일을 한다고.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이 열려요. 토요일, 일요일 날은 쉬고. 그래서 일주일은 날수로 따질 때 5일이에요. 5일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2주일은 10일이 되는 거예요. 2주일이 10일이다. 이렇게 알아보세요. 2주일은 10일이니까 2주 동안의 바를 구하시오. 그럼 루트 10 해야 돼요. 2주 동안의 바다. 그럼 루트 10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날짜에 루트 씌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하면 1개월은 어떻게 될까? 1개월의 바값을 구할 때 날짜는 1개월은 22일이에요. 그래서 루트 22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1년은 어떻게 돼? 1년은 비즈니스 데이가 다 다르겠지만 약 260일 정도로 봐요. 그래서 1년의 바를 구하시오. 이런 말이 나오면 루트 260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문제 7번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7번 보죠. 투자자 A의 95% 신뢰도 하루짜리 바가 100억 원이에요.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못한 것. 그런 겁니다. 자, 1번부터 봅니다. 자, 투자자 A는 보수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신뢰도를 99%로 올리면 된다. 그렇죠. 신뢰도를 95%보다는 99%로 하면 훨씬 더 바값이 높아지고 위험 노출 금액이 높아지니까 보수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투자자 A가 투자 기간을 2주일로 변경한다면 해당 바값은 316억이 된다. 이건 뭐 계산을 해봐야 돼요. 꼼짝없이.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문이 옳은지 그런지를 알려면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100억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 바값이 곱하기 지금 현재 하루짜리 바인데 2주일로 변경한다고 그랬으니까 루트 1분의 루트 20인데 그 루트 1은 뭐 하나만 하는 거니까 루트 22로 해도 되겠죠? 아니까 이건 똑같잖아 이거. 똑같으니까 뭐 이 루트 22로 해도 된다 이거예요. 계산할 때는. 근데 정식 산식은 하루짜리를 22일짜리로 바꾸니까 이렇게 해지요. 근데 계산기를 이걸 두 개를 두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없애버린 다음에 그냥 루트 22 해도 된다고요. 곱하기 루트 22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316억 나온답니다. 그래서 2번 맞대요. 확인해 보세요. 3번 보겠습니다. 투자자 A가 신뢰도를 99%로 올린다면 해당 바는 약 141억 원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100억이라고 그랬으니까 100억 곱하기 99%로 올린다고 그랬으니까 기존의 바값이 신뢰도가 95%니까 1.65를 2.33 수준으로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답이 나오겠죠. 그게 141억 원 된답니다. 약.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4번 투자자 A가 신뢰도를 99%로 올리고 투자 기간을 또 1개월로 바꾼대요. 1개월은 22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루트 22 해줘야 되는데 이때 변경한다면 바값은 773억 원이 된다. 이것도 계산해 봐야죠. 그래서 100억은 이거 여기다가 똑같이 하죠. 신뢰도는 99%로 올리니까 1.65분의 2.33 여기 맞아요. 그 다음에 날수는 하루짜리 반인데 21일짜리 바로 바꾸니까 뭐 이게 이제 정식으로 하죠. 그 루트 1분의 루트 22. 한 달이 22일이라고 그랬으니까 22.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두드리면 이게 얼마 나온대요? 662억 원 나온대. 662억 원.
662억 원.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773억 원. 이게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만들었겠죠. 어쨌든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별 수 없이 이거는 이런 문제 유형은 무조건 계산기를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이건 하나하나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행히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계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그다음에 숙달을 해야 돼요. 숙달을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좀 신속하게 하시는 게. 신속하게 하려면 연습을 해야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번 문제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8번 문제 보는데요. 자, 8번부터는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쪽이 너무 워낙 시험에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부분가치평가법 요게 모수적 방법이고 그다음에 정규분포 가정을 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요거와 대응되는 게 완전가치평가법. 완전가치평가법이라는 건 모수적 가정도 안 하고 정규분포 가정도 안 해요. 비모수적 가정이고 정규분포 가정 안 한다. 정규분포 가정을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가치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거든요. 가치 모형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여튼 완전가치평가법 이런 거고 부분가치평가법이 대표적인 게 델타 분석법이라고도 하고 델타 노말바. 델타 분석법으로 구한 바를 델타 노말바라고 하니까 델타 분석법 또는 델타 노말바가 있는 거고 나머지 싹 다 완전가치평가법이에요. 역사적 시뮬레이션, 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스트레스 검증법 또는 스트레스 테스팅 이렇게 있는데 요걸 지금 하나하나씩 따로 떼가지고 지금 역사적 시뮬레이션부터 시험에 내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8번, 9번, 10번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씩 보는데 이쪽은 그렇게 주목할 만한 거 뭐 엄청 중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중요한 지문만 조금씩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8번 문제가 다음 중 역사적 시뮬레이션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못한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역사적 시뮬레이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역사적 시뮬레이션은 이 과거의 수익률 움직인 데이터를 가지고 수익률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그 바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충분히 많으면 이거 굉장히 정확하죠. 그리고 모수적 추정이나 무슨 뭐 정규분포 가정이나 이런 거 아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역사적 시뮬레이션은 모수적 가정이나 정규분포 가정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이건 당연히. 그리고 데이터만 가지고 과거 자료만 가지고 이게 역사적이니까 역사적이라는 말 자체가 과거 역사적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모수적 가정이나 아니면 뭐 정규분포 가정 같은 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옵션과 같은 상품의 바를 측정할 때도 좋아요. 옵션 상품은요. 보세요. 부분가치평가법에서 보통 델타 노말 바 같은 거는 일단 확률 분포로 이렇게 정규분포 가정을 하다 보니까 옵션의 경우에는 이익은 무제한이지만 손실이 제한되고 옵션 매수의 경우에는 옵션 매도의 경우에 손실이 무제한이지만 이익이 제한되는 그런 좌우 비대칭 구조의 상품 또는 비선형 구조의 상품은 이 바를 구해서 옵션의 바를 구하면 안 맞아요. 잘 정확성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정규분포 가정을 하지 않는 역사적 시뮬레이션이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나 스트레스 검증법 같은 거는 이거는 정규분포 가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정규분포 가정을 안 하고 개별적으로 가격 모형을 새겨서 하다 보니까 옵션과 같은 비선형 구조의 그 상품의 비선형 수익 구조를 가진 상품의 바를 구하는 데도 좋아요. 그래서 자, 요런 거 특히나 스트레스는 빼고 역사적 시뮬레이션이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옵션의 바를 구할 때 아주 특화되어 있다. 즉 옵션의 바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라냐면 수익 구조가 비선형인 상품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수익 구조가 비선형인 상품이 결국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품의 바를 구하는데도 훨씬 더 좋다. 델타 노멀바의 단점이 옵션과 같은 비선형 수익 구조의 상품의 바를 구할 때 정확성이 떨어지는데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나 역사적 시뮬레이션은 요거는 이제 그런 상품에도 수익 구조가 비선형인 상품에도 잘 써먹는다라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점도 있어요. 역사적 시뮬레이션의 단점이라고 하면 과거 데이터가 있어야 돼. 과거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과거 데이터가 아주 역사가 짧은 상품은 이게 참 어렵죠. 바를 구해도 정확도가 떨어져. 자료의 수가 작거나 아니면 충분치 않거나
자료가 없거나 그다음에 기간이 짧거나 이해가 됩니까? 그런 거는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한번 보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리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역사적 시뮬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 자, 1번 정규 분포와 같은 가정 필요 없으며 옵션과 같은 비선형의 수익 구조를 가진 상품이 포함되어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맞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옵션과 같은 비선형 수익 구조를 가진 상품도 충분히 바를 구할 수 있고요. 그게 바가 설명력이 맞죠. 그 다음에 정규 분포 가정 안 한다. 모수적 가정 안 한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2번 과거 일정 기간 동안의 위험 요인의 변동 기준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의 가치 변동분을 측정하여 바를 계산하는 부분가치평가법이다. 틀렸잖아요. 부분가치평가법은 이거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델타 노말바 또는 델타 분석바. 완전가치평가법이지. 역사적 시뮬레이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스트레스 검증 전부 다 완전가치평가법인데 왜 부분가치평가법이라고 나옵니까? 앞에는 다 맞아요. 근데 부분가치평가법을 슬쩍 집어넣은 거죠. 틀린 거를.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3번 보죠. 자료가 없거나 수가 작을 경우 또는 역사적으로 충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추정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정확도가 떨어진다. 추정치의 정확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제가 얘기했죠. 맞습니다. 4번 개념의 이해가 쉬우며 개념 이해가 쉬울 수밖에 없죠. 과거 자료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과거 데이터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바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맞겠죠. 자, 그래서 지금 앞에 2번이 틀린 거예요. 이게 부분가치평가법이 아니라 완전가치평가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완전가치평가법이냐 부분가치평가법이냐 가지고 시험에 잘 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판단해서 잘 보시고 여러분들 공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봅니다. 9번은 이제 역사적 시뮬레이션 끝났으니까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으로 바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만든 거죠. 그러면 똑같은 요령으로 공통적인 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도 역시 완전가치평가법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비모수적 가정이나 정규분포 가정을 하지 않고 가치평가 모형을 따로 세워서 일일이 하나씩 세워서 가치평가 모형에 따라서 그 상황의 변동이 있을 때 환경이 변할 때 리스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특징이 뭐냐면 철저하게 가치평가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그 바를 측정한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에서 위험 요인 같은 거를 어떻게 얻느냐 요거 빼고 나머지는 거의 역사적 시뮬레이션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시뮬레이션하고 자료를 구하는 방식 있죠. 위험 요인을 얻는 방식. 요것만 다를 뿐이지 그 전체 구조는 나머지 프로는 다 똑같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9번 하단에 구조화된 몬테칼로 분석법이라고 해서 핵심 포인트 해설 있죠. 핵심 포인트 해설에서 개념 및 특징은 읽어보시고요. 제가 설명한 게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장단점 있잖아요. 장단점은 다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서 장단점에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대부분 리스크 요인 분석은 정규 분포를 가정하나 몬테카를로 방법에서는 이러한 분포를 분포를 가정하든 분석 가능하다. 이거 어떤 분포를 가정하든 뭐 정규 분포 가정을 하든 뭐 포화성 분포로 하든 이항 분포로 하든 무슨 분포로 하든 다 분석이 된다. 몬테카를로는 다 된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정규 분포 가정 같은 일정한 과정 자체를 안 해요. 확률 분포의 가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을 하든 상관없이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읽어보셔야 돼요. 2번. 그래서 2번 보시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은 자료의 수를 컴퓨터로 무한히 생성 가능해요. 그러니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사실 컴퓨터로 하거든요.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모델 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험 방법이요 무한정 가능해요. 무한 반복이 가능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아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마지막에 신뢰성이 높다. 신뢰성이 높음의 밑줄, 별표.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믿을만하다라는 얘기. 신뢰성이 높다는 거 하고 4번은 단점이에요. 4번 보세요. 계산 비용이 많이 들며 가격 모형과 기초 리스크 요인이 잘못 설정된 경우에 바의 측정이 왜곡된다 하는 거 밑에 써놓으세요. 밑에 여기 써놓으세요. 모델 리스크라고 그래요. 이걸 모델 리스크가 있다. 모델 리스크.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요 단점이 두 가지가 아주 핵심적인 단점이에요. 다른 것도 있지만 일단 비싸다는 거예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가격 모형은 가치 모형 다 세워가지고 일일이 시뮬레이션하고 뭐 하는 바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거 그리고 절차도 복잡하고 사실은 뭐 그런데 하여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게 첫 번째 단점이고, 두 번째, 얘가 계속해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니까 나오는 값에 대해서는 컴퓨터가 거짓말을 안 하니까 신뢰성은 높은데 만약에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격언에 그런 게 있어요. 통계 격언에 그러니까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 자체가, 데이터 자체가 믿을 만한 데이터가 안 들어가면 결과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형 자체가 잘못되면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걸 모델 리스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었을 때 그 결과값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게 이제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기초 리스크 요인이 잘못 설정될 경우에 바값이 뭐예요? 그 교란돼요. 이게 왜곡된다 이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죠. 기초 리스크 요인이 잘못 설정될 경우 바의 측정이 왜곡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잘못된 자료가 들어가면 그 결과값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자료나 모델 자체가 잘못되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모델 리스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밑에다 써놓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중 구조화된 몬테카를로 분석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 틀린 것 고릅니다. 1번 완전가치평가법으로 추정하며 위험 요인이 변동할 때 포지션의 가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가치평가 모형이 필요하다는 거. 가치평가 모형 필요하다는 거 제가 얘기했죠. 가치평가 모형이 가치 모형 같은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 2번 위험 요인을 얻는 방법을 제외하고 역사적 시뮬레이션 방법과 동일한 방식을 씁니다. 맞습니다. 위험을 어떤 식으로 수집하느냐, 위험 요인을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느냐, 요것만 차이가 있어요. 3번 위험 요인에 대한 확률 모형이 적절하다면 바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해요. 가장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결과도 신뢰성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4번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방법은 자료를 컴퓨터로 생성하기 때문에 실제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들에 비해서 신뢰성이 낮다. 이게 틀렸죠. 신뢰성이 높아요. 컴퓨터는 입력된 값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값에 대해서는 믿을만 하죠. 믿을 수 있죠. 신뢰성이 높아요. 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교재에서 나오는 그 요약 정도만 정리를 하셔도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9번 문제 해결하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와 관련되는 거 보는데요. 10번. 다음 중 스트레스 검증법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못한 거. 이거 지우면 안 되겠네요. 스트레스 분석법도 역시 완전가치평가법입니다. 비모수적 방법이고 정규분포 과정이에요. 그런데 스트레스 검증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본다면 스트레스 검증법은 일반적인 델타 노멀바는 전제가 되는 게 정상시장 조건 하에서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을 구할 때 많이 쓰거든요. 정상시장이라는 조건, 정상적인 시장이라는 조건 하에서. 그런데 스트레스 테스팅은 주로 비정상적인 시장 또는 예기치 못한 상황 또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그때 얼마 정도의 손실이 날까를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보통 많이. 그런데 주의할 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스트레스 검증법을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쓴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쓴다 그러면 틀려. 극단적인 상황만 쓴다 그러면 안 돼요. 주로 극단적인 상황에 쓰는 것 뿐이지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있음직한 가능성이 있을 만한 상황 변화에 대해서도 써요. 그러니까 지문에 이렇게 막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으로 지문이 구성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검증은 극단적이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바 측정 방법이다. 이런 말로 하면 틀려요. 틀리고 주로 극단적인 상황에서 쓰지만 그렇지만 다른 상황에서 써요. 그러니까 있음직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거 정도 보시는데 근데 보세요. 스트레스 테스팅은 되게 어떤 방식으로 바를 측정하느냐면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 시나리오 상황이 실현됐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손실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걸 측정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다 그러면 갑자기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시나리오.
그다음에 무슨 뭐 중국과 무역 전쟁이 심해져 가지고 어쩌고 된다. 뭐 어디서 뭐 파산이 났다. 어떤 대형 금융회사 파산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아주 예기치 못한 상황을 시나리오를 세워요. 그래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얼마 정도 손해를 볼까? 이런 상황이면 어느 정도 손해를 볼까? 이런 상황이면 어느 정도 손해를 볼까?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예기치 못한 상황을 시나리오를 세운 다음에 그 상황이 되면 어느 정도 손실이 있을까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시나리오는 누가 세우느냐 하면 사람이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주관적이에요. 시나리오를 어떤 시나리오를 마련할 때 그게 사람 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그 시나리오 자체가 주관적이라는 게 첫 번째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그 손실을 볼 거냐, 어느 은행이 어느 금융회사가 파산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때 요 두 시나리오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데 상관관계는 감히 계산도 못해요. 왜냐하면 시나리오 자체도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좀 예기치 못한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이 시나리오와 이 시나리오가 일어났을 때 뭐 위험이 상쇄된다든가 하는 식의 상관관계는 더더욱 어렵죠. 그래서 상관관계 계산을 못해요. 상관관계에 대한 고려를 계산을 못한다. 이런 게 단점이죠.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주관적이다는 단점, 그다음에 상관관계를 고려하기가 어렵다. 상관관계를 계산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아주 핵심적인 단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 같은 거 없어도 되는데 그건 장점인데 내가 시나리오를 새로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렇게 단점도 있더라. 단점도 만만치 않더라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 해설에 있는 내용은 읽어보시면 돼요. 핵심 포인트 해설은 그래도 적어도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는 보셔야 돼요. 제가 강조한 내용은 꼭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스트레스 검증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 틀린 것 고릅니다. 1번 예기치 못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보통 많이 쓰는 거고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2번 다른 바 분석법의 대체 방법이라기보다는 보완적이다. 그러니까 대체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바 있잖아요. 일반 델타 노멀 바가 있으면 그걸 보완하는 거 좀 보완하는 거 보조적인 방법으로 많이 쓰고요. 대체하는 방법으로다기보다는 보완적인 방법으로 많이 쓰더라. 뭐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3은 과거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시나리오를 세워서 하는 거니까. 4번 리스크 구성 요인인 상관관계를 계산해내지 못한다는 큰 단점이 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나리오가 주관적이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별 상관관계를 고려할 수 없다 하는 거. 이런 거는 단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 검증법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보면 바의 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건 이렇게 해놓고 바를 다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꼼짝없이 여러분들 이거 그냥 교재에 있는 핵심 포인트 해설에 있는 내용을 짚어가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 해설 보세요. 바의 측정 방법 비교해서 표가 있죠. 표에 보세요. 표에 보시면 가치평가 모형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정규분포 가정 필요 보세요. 가치평가 모형하고 정규분포 가정 보세요. 정규분포 가정을 하는 거는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죠. 델타 분석법 또는 델타 노멀 바죠. 나오죠. 그 다음에 가치 모형이 필요하다. 가치평가 모형이 필요하다. 가치평가 모형, 가치 모형 이게 필요하다는 건 완전가치평가법과 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뭐예요? 델타 분석법은 가치평가 모형 필요 없죠. 왜? 정규분포 가정을 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X와 O가 반대로 돼 있죠. X, O가 반대로 돼 있으니까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자, 다시 가치평가 모형이 필요하다는 거는 완전가치평가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규분포 가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부분가치평가법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게 두 개 합쳐가지고 가치평가 모형이 필요 없으면서 정규분포 가정을 하면 사실 정규분포 가정을 한다는 자체가 사고가 날 경우를 확률분포 정규분포라는 확률분포 가정에 꾸겨 넣어서 답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가치평가 모형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규분포 가정을 하게 되면 요거는 가치평가 모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분가치평가법이라고 하고
정규분포 가정과 같은 어떤 확률분포 가정을 안 하고 하나하나 가치평가 모형을 세워서 하면 이게 완전가치평가법이에요. 그래서 완전가치평가법은 역사적 시뮬레이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스트레스 검증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완전가치평가법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극단적인 사건의 측정은 주로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 검증 같은 데서 많이 하더라 하는 거 좀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 리스크 같은 것은 뭐 그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델 리스크 회피 정도라고 돼 있는데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X라고 돼 있는 게 모델 리스크를 회피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델 리스크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뭐냐면 그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에요.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그거 의문을 가질까 봐 하는 건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바로 내려가서 주요 단점을 체크하세요. 주요 단점 보시면 델타 분석법에서는 옵션 포지션 포함 시에 왜곡된다. 이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델타 분석법은 델타 노멀 바는 요건 뭐냐면 정규분포를 가정하기 때문에 손익구조가 좌우 대칭이라고요. 종 모양으로 정규분포 가정이니까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옵션 같은 상품은 요거는 이 델타 노멀 바로는 옵션 가격을 옵션 리스크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옵션 포지션 포함 시 왜곡된다. 그 얘기가 그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는 델타 분석법은 정상시장을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정상시장. 정상적인 시장 하에서 시장 환경 하에서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을 구하는 거니까 정상시장은 그나마 정상시장 조건 하에서는 바를 구하는 게 합리적인데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는 요 바를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주요 단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사적 시뮬레이션의 단점하면 과거 데이터에 의존한다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검증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모델의 정확성이 지나치게 의존한다. 그래서 모델이 잘못되면 결과값을 믿을 수 없다. 제가 여기 썼나요? 이거 모델 리스크가 그거예요. 이게 모델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정확해야 돼. 모델 자체가 잘못 세워지면 거기 아무리 자료를 갖다 부어도 데이터 자체가 왜곡된다고요. 결과값이. 그래서 모델의 정확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모델 리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봅니다. 다음 중 바의 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못한 것. 1번 델타 분석법만 가치평가 모형이 필요하다. 이게 틀렸죠. 델타 분석법은요. 요거잖아요. 델타 분석법. 이건 가치평가 모형이 필요 없어요. 필요하다가 아니라 필요 없어요. 델타 분석법만 가치평가 모형이 필요 없고 나머지는 가치평가 모형이 필요한 거예요. 완전 가치평가법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극단적 사건을 예측하는 데 가장 적합한 건 스트레스 검증법이고요. 3번 옵션의 성격을 지닌 상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델타 분석법보다 역사적 시뮬레이션 방법이 더 적절하겠죠. 아니면 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옵션의 성격을 지닌 상품, 즉 손익구조가 비선형 구조, 비대칭 구조의 상품이 바로 옵션이거든요. 요거는 정규분포 가정을 하는 델타 분석법의 바로는 잘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4번 많은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있다면 몬테카를로 분석법이 다른 분석법의 기술적 어려움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맞죠? 왜냐하면 몬테카를로 분석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단점이.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맞는 거는 1번이죠. 1번. 그래서 1번 정답 확인했고요. 11번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11번 하단의 핵심 포인트 해설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12번 이제 바의 유용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의 유용성. 바가 어디다가 써먹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워도 되겠네요. 이제 바의 유용성과 관련되는 내용은 그렇게 많이 언급되진 않아요. 시험에서. 근데 이제 큰 제목 위주로 보통 언급이 되죠. 그래서 바라는 게 정보로서 가치를 갖는다. 정보, 일정한 위험 리스크에 대한 정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래 관련해서 거래할 때 의사결정, 뭐 투자할까 말까, 이걸 자산을 편입할까 말까, 이렇게 의사결정할 때 효율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핵심 포인트 해설에서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 효율성을 제고한다라는 거 하고 그 아래 박스가 있어요. 마지널 바라고. 마지널 바. 요거 꼭 알아놓으세요. 마지널 바. 박스 안에 마지널 바가 있는데 변경 후 바에서 변경 전 바를 뺀 건데 이 산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위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동그라미 2번에 마지널 바는 특정 포지션이 추가되거나 제거될 때 추가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자산 묶음, 자산의 묶음, 자산 목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자산을 여기다 편입하잖아요. A라는 자산 하나 더 들어오면 A 자산의 바가 원래 바가 얘 독자적으로 쟀을 때는 30, 바가 30억이었어. 근데 얘가 하나 추가될 때 30억만큼 느는 게 아니라 이 자산하고 A 자산하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관계수에 따라서 얘 자산이 100% 30억이 다 들어올 수도 있지만 자 추가됐을 때 20억만 늘어날 수 있다면 이때 어떤 특정한 자산에서 다른 자산 하나를 추가하거나 또는 뺐을 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바를 마지널 바라고 그래요. 한계 바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한계 바. 한계 바는 그 자산의 고유한 바가 아니에요. 고유한 바가 아니라 어떤 자산을 다른 자산과 같이 합쳤을 때, 편입했을 때 또는 제거했을 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바예요. 그래서 이걸 뭐 공원바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마지널 바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판단할 때 요 자산 하나 편입할 때 똑같은 수익이 예상되는데 내가 A 자산하고 B 자산을 이렇게 편입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다른 조건은 다 똑같은데 A 자산 하나 편입하면 20억이 바가 늘어요. 바라는 건 손실 가는 금액이에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사실. 근데 B는 편입하면 다른 조건은 다 똑같은데 10만 늘어. 10억만큼 위험 손실 가는 금액이 늘어. 그러면 B를 선택해야죠. 그래서 바라는 건 한계 바는 어떤 자산을 추가적으로 편입했을 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바예요. 마지널이란 말 자체가 한계라는 뜻이 경제학에서는 추가적이라는 뜻이에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바, 추가적으로 줄어드는 바예요. 그래서 바는 한계 바는 요거는 줄어드는 게 작은 게 좋은 거예요. 편입할 때 작은 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바를 이때 마지널 바는 뭐예요? 작은 투자 대안이 우월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게 좋아요. 마지널 바는 작은 투자 대안이 좋은 거예요. 아니 내가 여러 개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더 편입했어. 하나를 더 끌어들이는데 하나 끌어들일 때 늘어나는 위험 측정액이 바란 말이에요. 바는 위험액이잖아요. 위험 노출 금액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최대 손실 가는 금액이 손실 깨먹을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이게 작은 게 좋죠. 바 값이 작은 게 좋겠죠. 이게 마지널 바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 알아놓고 그래서 투자 판단할 때 이걸 살까 말까 할 때 바를 보고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가 그래서 유용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한도 관리라는 말 나오죠. 한도 관리. 한도 관리는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회사 같은 데서 금융회사에서 딜링룸이 있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딜링을 하는데 회사가 기관 투자가로서 투자를 하잖아요. 할 때 포지션별로 한도를 줄 때 총량 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니네 부서는 뭐 A팀은 뭐야? 너네들은 총량으로다가 얼마까지만 거래. 그래서 뭐 100억까지 해. 뭐 여긴 200억까지, 여긴 30억만 해. 뭐 이런 식으로 총량 규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총량 규제는 뭐가 문제냐면 총량 규제는 A 자산과 B 자산과 C 자산과 이렇게 결합해서 투자할 때 사실은 이 결합하게 되면 상관계수라는 게 있어요. 상관관계. 상관관계에 따라서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험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많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 상관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금액 위주로 해서 총액 규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바를 이용해서 한도 관리를 하잖아요. 바를 이용해서 이때 한도 관리를 하잖아요. 니네 부서는 바 기준으로 했을 때 100억까지 거래. 너네 부서는 뭐 30억까지 해. 이렇게 하면 바를 기준으로 하면 바 자체가 바를 구할 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상관계수, 로우 값이 상관계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반영된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합리적이다. 한도 관리할 때 합리적이다. 한도 관리할 때 바가 더 합리적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활용하는 게 뭐냐면 위험 조정 성과 측정이라고 해서 RA 리스크 어드저스티드 퍼포먼스 메저먼트 해죠. 뭐 영어는 알 필요 없는데 위험 조정 성과 측정할 때 써요. 그러니까 위험을 기준으로 해서 성과 측정할 때 바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성과 측정할 때 쓴다. 운용을 잘했느냐 못하느냐 하고 성과를 측정할 때 보통 쓴다. 퍼포먼스 측정할 때 보통 틀로 쓰더라 하는 거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그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바는 어떻게 써먹느냐? 바는 정보로서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할 때 한계 바를 기준으로 한계 바가 작은 거. 바가 늘어나는 게 바값이 늘어나는 게 적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계 바가 작은 거. 그걸 우월한 투자 대안으로 선택할 때 의사결정할 때 좋다. 세 번째는 한도 관리할 때 좋다. 그전에는 총량 규제를 했는데 총량 규제를 하게 되면 상관관계가 고려가 안 됐는데 바를 기준으로 하면 상관관계까지 고려하니까 그래서 좋다. 그 다음에 그 위험 조정 성과 측정. 그러니까 성과를 평가할 때 위험을 감안해서 바값을 기준으로 해서
성과를 측정하니까 훨씬 합리적이다. 이렇게 네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 해설에. 그래서 그거를 취지를 이해하고 중요한 부분을 제가 강조한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바의 유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 1번 마지널 바가 나왔어요. 마지널 바는 특정 포지션이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 그 추가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바를 의미하기 때문에 높은 것이 좋아요? 금방 했잖아요.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게 좋다고요. 작은 게 좋다고요. 그래서 1번 틀린 겁니다.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것 또는 작은 것. 이걸 골라야 돼요. 2번 바는 성격이 다른 상품 간의 포지션 리스크 척도가 동일해 비교 가능하며 거래 한도 설정 시 총량 규제보다 효율적이에요. 총량 규제는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못하는데 바로 하면 한도 관리할 때 훨씬 더 상관관계까지 고려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또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번 바 이용 시 서로 다른 상품들의 위험을 비교할 수 있어서 성과 측정 시 위험 대비 수익률 측정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과 평가할 때도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총량 규제 방식은 상품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를 제한하지만 바 사용 시 포트폴리오 효과 분산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것까지 다 고려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4번도 맞아요. 지금까지 한도 관리는 되게 익스포저 관리를 한도 관리, 익스포저 관리 같은 건데 이때 한도 관리할 때 부서나 사람별로 이렇게 총량 규제를 그 전까지 했는데 이제는 거의 바로 한다. 바값으로. 그래서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번 고려서 맞는 겁니다. 정답 확인했고요. 그 다음 문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바의 한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바의 한계도 어쩌다가 문제가 이제 구성이 되죠. 그래서 바의 한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 해설을 보세요. 바의 한계니 뭐 아니면 바의 유용성이니 이런 거는 자주 언급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오면 이 지문이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기 때문에 좀 눈에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의 한계를 핵심 포인트 해설에서 4개의 범주로 나눠놨어요. 4개의 범주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라는 게 이게 엄청 대단할 것 같은데 과거 데이터가 없으면 바를 구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바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게 원칙인데 근데 문제는 과거 데이터가 없어도 구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자, 보세요. 어찌됐든 과거 자료가 쌓여 있어야 바를 구하는 게 원칙인데 과거 데이터가 없어도 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스트레스 테스트예요. 즉 스트레스 검증은 과거 데이터가 없어도 구할 수 있다. 즉 예기치 못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과거 데이터가 없다. 그래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가지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가능은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검증 빼놓고 나머지는 과거 데이터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1번에 동그라미 3번. 예기치 못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경우 큰 오차가 나타나며 이러한 경우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이 더 유용하다.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는데 과거 데이터도 예기치 못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 이게 써먹기가 힘드니까 이때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테스트는 과거 데이터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가지고 세워서 손실 금액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좀 한계로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가격 자료에 접근을 못 하잖아요. 과거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바를 구할 수가 없어요. 바 구하기 많이 힘들어요. 그게 이제 2번이에요. 보유 중인 상품의 가격 자료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그러면 바를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그러면 사용하는 모형 3번 제목만 보면 돼요. 사용하는 모형에 따라 측정치가 다르다. 즉 우리 바를 델타 노멀 바를 구하느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바를 구하느냐, 역사적 시뮬레이션 바를 구하느냐, 아니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바값이 다 달라져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4번 보면 설정하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바값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하루짜리 바냐, 열흘짜리 바냐, 뭐 20일짜리냐, 뭐 100일이냐 이거에 따라서 바값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보유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의 한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바의 한계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못한 것. 1번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측정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이게 틀렸어요. 왜냐면 과거 데이터가 없어도 과거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어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 또는 스트레스 검증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2번 설정하는 보유기간에 따라 리스크 요인이 영향이 달라져 그 값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즉 보유기간에 따라서 가격이 바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맞죠? 당연히. 3번 어느 모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값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한계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반야, 역사적 시뮬레이션 반야, 델타 노말 반야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4번 역사적 자료를 이용하여 가격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잠재적 손실에 대한 계량화가 어렵다는 거. 이것도 맞습니다. 지문 한번 여러분들이 핵심 포인트 해설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3번의 정답 1이라는 거, 1번이라는 거 확인했고요.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